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협상이다. 미녀 개구먼 장인입니다. 오늘도 협상 전문가 황세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왜 웃으시는 거죠? 아니 이제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 미녀 개그우먼 멘트가. 예. 처음 뵀을 때 개그맨이 아니라 그 영화 배우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배우 같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자꾸 미녀 개그우먼이라고 하니까 저 그냥 솔직할 뿐이에요. 예, 굉장히 네. 힘드시죠 본인도. 무슨 소리세요 도대체. 아니, 힘들어 보였어. 근데 왜 결혼식 갔다 오셨어요? 오늘 정장을 쫙 빼입고 오셨는데. 결혼하려고요. 같은 마음이네요. 예. 네. 지난주에 예. 일단 박수를 좀 치고 시작하죠. 예. 네. 저희가 지금 예. 2회를 맞이했어요. 아유, 네, 그렇죠. 전 진짜 2회가 올 줄 몰랐어요. 안 잘리고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대본도 예.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게 예. 될 줄 몰랐는데 예. 재밌었나 봐요.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나갈 수도 있나요?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아직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아 혼자 또 예. 김칫국을 마셨네요. 지금 단독 MC 처음이신 거죠?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렇게 근데 좀 오랜만이라 쉬었어. 한 1년 예. 쉬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뭐 네. 압구정 빵칼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빵칼 사건. 빵칼이라고 하니까 또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또 파리바게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굉장히 전 기억에 남았던 게 예. 그 이제 어설픈 호신술을 범인에게 시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사실이죠. 네, 여자분들 잘 모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호신술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는데. 음. 야, 차라리 인정에 호소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좀 도움이 그러니까 됐어요. 현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팔 꺾어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범인이 당해주지 않거든요. 순식간에 이제 급소를 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설프면은 뭐 급소 또 맞아도 그렇게 금방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예, 그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예. 알고 있어야 현실은 되는데 다르죠. 예. 처음 들었어요 이런 얘기는. 그래요? 네, 저만 모르는 건가요? 전국에 호신술 하시는 관장님들이 저 되게 싫어하시겠네요. 또 제대로 배우면 또 괜찮을 그렇죠. 수 있죠. 제대로 배우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어설프면 안 되고. 예. 네, 오늘은 또 어떤 위기 협상에 대한 사례를 들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네. 그 안산 인질 사건, 네. 그 연립주택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한번 또 심층 분석해 보려고 네. 합니다. 예.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죠? 2015년 1월 경에 있었어요. 정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작년이니까. 비교적 최근이라고 봐야죠. 네. 예. 설명해 주세요. 예. 네, 궁금해요. 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네,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2015년 1월 12일경 그때 이제 아침에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옵니다. 네. 여성분이 전화를 해서 자기 두 딸이 인질로 잡혀 있다. 전 음. 남편이 지금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부랴부랴 나가서 봤더니 그 피의자 김모라는 사람이 이제 신고한 사람이 그 전 부인이었어요. 예, 그 부인 하고 살다가 지금은 이제 별거 중인데 네. 그 아이들이 전 남편 박모 씨 집에 가 있었어요. 네. 박모라는 전 남편 집에 두 딸이 가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실은 전 남편을 전날 밤에 침입해갖고 죽입니다. 전 남편을 죽여서 욕조에 집어넣어놓고 두 딸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인 거였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나가서 인질극이니까 이제 협상을 시도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검거를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이제 특이하게 신고자가 보통은 제3자인데 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그러니까 범인하고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게 좀 특이한 건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 피의자 김모 씨가 자기의 전 부인 이 여자분이 바람을 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람 핀 거 아니냐.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인질극을 벌였는데 물론 여성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여성분이 이제 보험업 이런 거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보험업을 하면 그 성격상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죠. 네. 또 거래하시는 고객들 중에 남자분도 많이 그쵸, 있고 뭐 통화도 하게 되고 통화도 만나게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네. 또 고객들이 뭐 저녁 때 보자고 하면 술을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전 남편이 보기에는 바람을 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그러면은 이혼을 한 상태고 별거. 별건데도 전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조금 그 호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게 좀 헷갈렸었어요. 사실적으로 이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냥 이제 뭐 법적인 것보다 각자 이제 따로 사는 상황에서 네. 이제 전 부인의 바람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일을 벌였군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혼이 된 거고 서류상으로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도 사실 좀 애매하네요, 이게. 그런 부분은 사실 뭐 피의자한테 물어보면 네. 와이프가 바람 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그렇죠. 거고. 부인은 또 부인한테 아니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 그거를 뭐 확실하게 정할 필요는 없어요. 간통죄로 고소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보면 그 경찰 협상팀이 와가지고 협상을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네. 시도를 해서 아침 9시 한 40분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오후 2시 반경에 사건이 해결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협상을 시도했고요. 네.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그 진입을 해서 검거를 했어요. 네. 나중에는 범인이 약간은 좀 항복하는 느낌? 네. 그런 거였어서 들어가서 이제 검거 작전에서 검거를 했죠. 그러니까 항복 반, 검거 반 뭐 이렇게 된. 그러니까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뚫고 들어갔는데 네. 그냥 순순히 좀 오랏줄을 받은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협상이 절반 이상 성공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 이 범인이 전날 밤에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네. 그 전 남편인 박모 씨를 갖다가 칼로 찔러 죽여요.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욕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두 딸 고등학생인 두 딸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는데 아주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둘째 딸을 뭐 너를 여자로 좋아했느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하면서 보니까 또 이게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닌가 봐요. 이 여성분하고 다른 남자 사이에 낳은 딸인 것 같은데 너를 뭐 여자로 좋아했니 어쩌니 하면서 그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 둘째 딸 앞에서 자유행위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엽기적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별거 사이라고 했었고 근데 또 그러니까 남편이 둘인 건가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있는데 또 전 남편을 살해했다니까 이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분들도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신 것 같아요. 이게 이 딸들은 그 전에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해서 나는 딸들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친딸인데 사랑한다 이런 얘기하기는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얘기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복잡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생 딸한테 이제 고백을 둘째 딸한테 너를 뭐 여자로 좋아했다 그러면서 또 그냥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보는 앞에 자위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친구죠. 그렇죠. 네,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그 다음날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이제 자기 아내를 데려와라. 사실 아내한테 화가 난 거니까 신고자이기도 하고 전 아내이기도 한 그 여자분을 또 데려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한참 하게 해줘요. 2시간, 3시간. 이게 이제 전술적으로 과연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는 좀 이따 좀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경찰하고 범인 두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투입하는 걸 제3중재자라고 합니다. 제3중재자.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인 거예요. 당사자들 빼고. 근데 제3중재자는 어지간하면 투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좀 감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흥분하게 될 수가. 제가 좀 제3자 역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연기에서 무슨 소리세요 도대체? 연기 아니 개그우먼이시니까. 네, 그렇죠. 이게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인질범이든 자살 기도자든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일반 예를 들어 한강 딸이 올라가가지고 뭐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자기 변심한 전 애인을 데려와라. 그런 안 그러면 뛰어내리겠다. 케이스 많죠. 그래서 경찰이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애인 누구씨 데려올게요. 윤희씨 데려왔어. 그러면 범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죠. 너 왜 변심했니 나쁜 지지배야. 그놈이 그렇게 좋았어? 돌아와달라고 내가 너한테 제발. 그렇게 잘해줬는데 뭐도 해주고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이거 뭐 과거 일을 보는 것 같은. 근데 네가 나를 버리고 갈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자는 뭐라고 할까요?
떠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야, 네가 이렇게 찌질하니까 갔지 이놈아. 너랑 나랑은 안 맞아. 그리고 너가 뭐뭐 해줬다는데 난 그런 거 원한 게 아니었어. 그쵸. 너보다는 지금 현재 누가 훨씬 뭐 이렇게 당연히 감정적으로 갔다. 그 앞에서 너를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할 여자는 별로 없죠, 사실. 이미 변심을 했는데. 두렵죠, 또. 그리고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쵸.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더 감정이 폭발하겠죠. 네네. 그럼 이제 이게 자살을 한 형태가 복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죽는 모습을 너한테 보여줘서 너한테 상처를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뛰어내렸다 쳐봐. 그러면 그 여자분은 어떻겠어요? 평생 그 씻지 트라우마를 못할 안고 상처로. 정말 상처가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복수에 성공하게 된 건데 그거를 경찰이 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제3중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범인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원하는 걸 당연히 들어주거든요. 내 아내만 데려오면 뭐 내 전 부인만 데려오면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당연히 하니까 들어주는 거는 안 돼요. 이런 우리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위기 상황에서 범인이 뭘 달라고 해서 그걸 다 해주다 보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야, 봐가면서. 몰랐네요, 이거는 또. 그렇죠.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이거를 바운더리 세팅이라고 네. 한계 설정 기법이 있어요. 점점 머리가 아파지고 있어요. 너무 전문적인 방송.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웃자고 했는데 지금 너무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다 들어주면 안 되고 또 물론 안 들어줬다 화내면 어떡하냐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도 부모들이 아무리 사랑하지만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 버릇 나빠지거든요. 그쵸. 그럼 나중에 이제 응석바지 만들면 더 대책이 없어요. 그때는 막 그냥 떼거리 쓰고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적절히 자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범인도 컨트롤 해가야지 나중에 말을 듣지. 그러니까 적당한 길들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다 들어주면 안 되고. 네. 그 제3중재자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뭐 꼭 애인 아니라도 뭐 아빠, 엄마 네. 이런 사람 불러달라. 아니면 또 이제 많은 경우에 경찰관들이 자기가 생전 처음 보는 범인 설득할 자신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수배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들아 이러지 마라 막 이걸 보여주고 부모님 싶은 말을 거죠. 들을 것 같으니까 좀 설득 좀 해줘라 대신. 네. 실제로 투입한 사례가 여러 번 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됐을까요? 다 엉망진창됐어요. 아버지가 왔어. 네. 여기 지금 막 옛날에 예성여고라고 여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칼로 네. 여고생을 인질로 잡은 범인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도 뭐 자기 돈 떼먹고 도망간 누구 데려와라. 근데 아버지를 데려왔어. 네. 아버지가 이제 창문에서 얼굴 내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들아 그거 내려놔라. 일로 와라. 아니요. 일단 그러지 않나요? 너 이놈의 새끼 여기서 또 이질하고 있다고. 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긴. 칼 들고 막 설치고 하는 범인이 어릴 때 모범생인 애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속썩이 어쩌고 집 나가고 막 하니까 어릴 때부터 가족하고도 갈등이 많은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호적에서 파버려 어쩌고 너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 막 하니까 범인이 얘씨 다 죽여버린다고 더 흥분한 거예요. 경찰이 놀래가지고 막 끌어내는데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계속 욕지거리하는. 그쵸. 너 흥분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그러다 보면 야, 그냥 네 맘대로 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너 이놈의 새끼 너 죽고 나 죽자 아버지하고 막 싸워. 네. 그러니까 인질이 막 소리 지르고 더 죽을 뻔한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런 사실은 감정 통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네. 범인이 흥분해 있기 때문에 협상가도 최대한 그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범인도 흥분하지 않도록 협상가 자체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 TVN에 보면 피리 부는 사나이 네. 신하균 씨 신하균 씨 나와가지고. 했던 협상가 네. 역할. 제가 그분 자문해드렸잖아요. 네. 잘하시더라고.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된다. 항상 좀 침착하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뇌가 흥분하고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네. 감성의 뇌, 이성의 뇌가 있잖아요. 네. 이성의 뇌가 죽어버려요. 감성의 그쵸. 뇌가 활성화되면 감성적으로. 감정에 휩싸이면 이성이 죽어버리거든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 보면 그 줄리엣이 이렇게 로미오가 깨어났더니 애인이 죽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통은 이제 살려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CPR도 이제 해보고 그냥 의사도 불러보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선 실제라면. 그런데 너무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본인도 푹
찔러갖고 그렇죠. 자결을 하잖아요.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데 너무 강한 사랑이랑 감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위기 상황이나 실제 예. 그런 일이 갈등이 많을 텐데 평정심을 좀 유지하는 편이세요?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근데 본인도 안 되는 거를 이제 제가 뭐 신인가요? 저도 노력할 따름이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네. 협상가의 첫 번째 자질, 감정이 통제가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우리 교육생들이나 저도 맨날 외우는 조그만 주문이 하나가 있어요. 네. Control yourself. Control yourself. 나를 나스로를? 통제하자. 나를 통제하자. 이거를 계속 되뇌입니다. 협상가들은. 네. 그래서 범인이 욕을 하든 뭐 나한테 흥분이 되는 도발을 하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나를 통제하자. 나를 통제하자. Control yourself. Control yourself 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가급적 너무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왜냐면 감정적으로 한 일은 나중에 다 후회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미간이 지금 이렇게 주름이 좀 있으신데 평소에 화를 많이 내신 그렇게 살아온 게 얼굴에 또 드러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피트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힘을 줘서 힘주느라 그런 거지. 네, 그런 걸로 또 푸시네요, 이제 스트레스를. 네, 평정심을 유지해. 네. 이제 사건으로 돌아가서. 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고등학생 둘째 딸한테 또 막 사랑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전 부인이 바람을 펴서 그렇다.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사랑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건 아닌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친구 좀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이코패스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김모 피의자는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행동 자체도 정신분열적인 성향도 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극악한 형태, 네. 악마를 보았다. 그 그렇죠.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주인공.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검거가 돼서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네. 이렇게 경찰서 정문에 섰는데 그때 막 기자들이 카메라 찍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뭐 전혀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고 오히려 경찰을 비난합니다. 나중에 이제 책임 전가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경찰을 비난하면서 차에 타는데 씩 웃으면서 차에 타요. 뒤를 돌아보면서. 근데 그게 영화에서 많이 본 듯한 아주 극악한 네. 범죄자들이 짓는 그런 아주 비열하고 냉혈한 웃음 그걸 지으면서 타는 장면이 기사에 실렸어요. 그게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본인이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못했다는 감정이 없어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이 딸들도 상당히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멀쩡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또 눈앞에서 보고. 그렇죠. 또 여동생이 결국에는 다음날 아침에 네. 이제 전 부인이랑 통화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네. 두 번째 딸 목을 그어버려요. 두 번째 딸 죽입니다 아침에.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었겠죠. 약간 완전 사이코패스적인. 집착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자기 이름으로 사랑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정신병적인.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럼 첫째 딸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첫째 딸은 다음날 어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네. 자기 전 아버지가 죽는 것도 봤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죽는 것도 봤으니까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단 뭐 자포자.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겠죠. 그렇죠. 네,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엄마한테 엄마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엄마 아빠한테 사과해. 이렇게 자기 아빠 편을 들어줍니다. 일단 뭐 진심은 아니겠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네. 그 당시 뭐 협상했던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보통 이제 범인에게 감정을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 아닌가요? 스톡홀름. 저번에 개그 콘서트에도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코너를 했어요. 네. 이거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네. 거기 보면 범인이 이제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은행 강도를 하는데 그 은행 직원들 잡아놓고 뭐 이렇게 총 들이대고서 막 시키죠. 네. 너 춤춰봐. 너 뭐
개인기 해봐. 네.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나랑 애인인 척 해봐. 막 이렇게 네. 해서 잘하면.